그 아이의 눈을 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갓 태어나 세상을 처음 마주하던 그 까맣고 맑은 눈동자를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회한과 그리움은 그 눈동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서연 62의 도예가입니다.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온 지 어언 20년. 흙은 정직합니다. 힘을 주는 만큼 모양이 변하고 불길을 견딘 만큼 단단해집니다. 저는 매일 흙을 빚으며 제멋대로인 마음을 다스리고 뜨거운 가마에 그릇을 구워내며 속절없이 흘러간 시간을 위로받곤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요하고 단단하게 깨어지지 않는 그릇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나의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져 공방 안의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막 완성된 찻잔의 굽을 다듬는 중이었습니다. 흙의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기분 좋게 감겨오던 그 순간 낡은 나무 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광객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간혹 그릇을 사러 오는 동네 사람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에 집중한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잠시 후 인기척이 바로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내 작업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은 멀찍이 서서 기웃거리기 마련인데 그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류가 저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줄은 되어 보이는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세련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지적인 느낌을 주는 뿔테 안경, 그리고 그 안에서 저를 곱게 바라보는 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제 마음 어딘가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제 작업대 위에 놓인 수많은 그릇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가 막 완성한 찻잔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제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잘 마른 장작처럼 제 마음을 바싹 태우는 듯 했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금 서툰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혹시 1984년에 아들을 낳은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몰래 돌아가던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제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1년. 제가 그 이름을, 그 존재를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심지어 제 자신조차 애써 외면해왔던 그 시간의 봉인이 낯선 남자의 한마디에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습니다. 쨍그랑,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누구신데 그런 걸 묻는 거죠? 남자는 제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베넷 저고리를 입은 갓난아기의 사진. 그 옆에는 젊은 날의 제가 어색하고 슬픈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떠나보내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존재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는 그 까맣고 맑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41년 전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눈으로 말입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천둥보다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레오 밀러입니다. 한국 이름은 차민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41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나의 일상, 나의 평온, 나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선반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찻잔 하나를 건드렸고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 파편들은 마치 제 심장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는 있는데 그 무엇도 제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자의 얼굴과 사진 속 갓난아기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닮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지만 선이 고운 눈매와 오뚝한 코, 굳게 담은 인매까지 그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뱉은 부정의 말은 너무나도 공허하게 공방을 맴돌았습니다. 남자는 아니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다그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제게는 수만 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공방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손님 와 계셨네? 남편은 낯선 남자와 얼어붙은 제 모습을 보고는 금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남편 김진우. 그는 제 모든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깊은 상처를 가진 저를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3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제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남편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와 떨고 있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당신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우리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 대신 작업대 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그는 저보다 훨씬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공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공방 안에 우리 부부만 남게 되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 아이가 왔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그 온기조차 지금의 저를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한 조각의 반가움까지
수십 가지의 감정이 뒤엉켜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일까? 나를 원망하러 온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고 온 것일까? 내 평화로운 삶을 망가뜨리러 온 것일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아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보냈다고 평생을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변명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잘 자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아들은 제 변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컸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너의 자라는 모습을 단 한순간도 지켜보지 못했구나 하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뒤척이는 저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망치지 마. 당신 평생을 괴롭혔던 짐이잖아. 이제는 마주볼 때도 된 거야. 당신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남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것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나의 과거이고 나의 죄였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41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존재는 잔잔하던 제 인생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져나가 저를 집어삼킬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읍내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번도 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찻집의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단정한 모습으로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우리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잘 지냈니? 41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고작 저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부모님 만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부모님, 그 말이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죄책감이 다시금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 왜 이제 왔냐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왜 나를 찾아왔냐고 물어야 할까? 모든 질문이 칼날이 되어 제게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오해? 무언가를 바라거나 원망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돈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내내 저를 괴롭혔던 온갖 추측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이번에 한국지사 프로젝트 때문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늘 궁금했습니다.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저를 낳아준 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저 그것뿐입니다.
제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뿌리. 그가 뱉은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뿌리를 잘라내어 멀고 낯선 땅에 심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치며 욕이라도 했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너무나도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저 자신의 과거사를 탐구하는 학자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거리감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41년 만에 터져나온 사과였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용서하고 말고 할 감정조차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타인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몇 달은 한국에 더 머물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평생을 외면해왔던 과거를 이제는 하나하나 되짚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제 삶에 불쑥 나타난 이방인이었지만 동시에 제 삶의 가장 근원적인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준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휴대폰만 쳐다보며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는 제 자신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오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도 흙은 제멋대로 뭉개졌고 가마에 불을 지펴도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고장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차리고 공방을 청소하고 제가 망쳐놓은 흙더미를 치워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진작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상자였습니다. 당신 이거 이제는 그 아이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당신 혼자 짊어지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웠잖아. 저는 말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41년 동안 차마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 떠서 입혔던 작은 털실 베넷 저고리,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깎아두었던 조그만 나무 인형,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서 20살의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지금의 민준이와 꼭 닮은 맑고 서글픈 눈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생부,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상자 속의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남편의 말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밖이 춥지? 이리 들어와. 자네 어머니가 아침부터 기다렸어. 감사합니다. 남편은 일부러 자네 어머니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에 놓인 어색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주려는 남편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낡은 상자를 민준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물건들이다. 너를 떠나보내고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야. 민준이는 말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은 베넷 저고리를 만져보고 작은 나무 인형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사랑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 제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목소리는 계속해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준이에게 해주어야 할 첫 번째 이야기이자 제 자신을 위한 고해성사였습니다. 내 아버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가졌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내가 태어나는 것만 보고 갔어도 이렇게 외롭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아버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은 더 이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고통스러운 과거의 산증인이었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이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닮았네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조금,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낡은 상자 속의 물건들은 우리 사이를 말없이 흐르며 41년의 시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흙이 기억하듯 세월 속에 묻혔던 기억들이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종종 저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제가 흙을 빚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손이 떨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방해하지 않았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제 시간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물레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공방은 제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물레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한 자세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흙 한 덩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흙의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흙도 길을 잃게 된단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단다라는 아이에게 가르치듯 다정한 말투를 쓰고 말았습니다. 민준이의 어깨가 순간 움찔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건축가답게 무언가 섬세하고 계산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흙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흙덩이는 금세 볼품없이 뭉개져 버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쳤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찢어지고 너무 빼면 주저앉아. 흙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그냥 따라가 주는 거야. 4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그의 손등 위로 흙 묻은 제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물레를 돌렸습니다. 흙덩이는 우리의 손길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모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릇도 항아리도 아닌 그저 기둥처럼 위로 솟아오르는 형태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흙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 소통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작업을 마친 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민준이가 흙투성이가 된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피아니스트셨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계셨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유복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공허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계기. 그의 이야기는 원망이나 슬픔이 배어 있지 않은 아주 담담한 회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조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을 잃어버린 퍼즐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늘 이방인 같았습니다. 금발의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까만 머리, 까만 눈이었으니까요. 밤하늘에 달이 두 개 떠 있는 것 같았죠. 하나는 저를 비추는 따뜻한 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멀고 희미한 달.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달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인생 저편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그를 평생 혼란스럽게 만든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의 옆에서 그가 빚어놓은 이름 모를 흙 기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록 어설프고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민준이가 이 땅에 남긴 첫 번째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 아이한테 전부 다 이야기해야겠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있던 두 개의 달이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비추기엔 너무나도 멀고 희미했지만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자 41년 전 그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지독하게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와 민준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보낸 건 1월이었어.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왔지.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1살 대학을 갓 졸업한 가난한 문학도였던 저의 이야기. 공사판에서 일하며 시인을 꿈꾸던 민준이의 아버지. 단칸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너라는 축복과 그 축복을 시기라도 하듯 닥쳐왔던 끔찍한 불행. 민준이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는데 뱃속에 너는 곧 태어난다고 아우성이었지. 혼자서는 도저히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너한테 이 끔찍한 가난과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홀로 진통을 견뎌야 했던 기억, 처음으로 너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과 동시에 밀려오던 절망감, 그리고 입양기관 상담원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는 것. 그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제 자신을 세뇌하고 또 세뇌했습니다. 너를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야. 정말이야. 단 한순간도 그런 적 없어.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낸 거야. 차라리 내가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게 내가 나 같은 엄마 밑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어리석었지. 내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어.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41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회한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민준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추악하고 비겁한 변명을 그가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을지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제 어깨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이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감정의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였다고 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힘드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한마디에 41년의 지옥 같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그칠 줄 몰랐고 벽난로의 불꽃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완벽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자신을 버린 어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이후 저와 민준이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손님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바둑을 두기도 하고 제가 공방에서 일할 때면 옆에서 묵묵히 흙을 나르며 저를 돕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아니, 오랜 친구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 저를 도와주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녀석,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정이 가네. 당신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었습니다. 남편의 넓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제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증거인 아들까지도 자신의 삶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서히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남편이 민준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바다나 보러 갈까? 내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 남편이 말한 곳은 민준이의 생부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수목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1년에 한 번 그의 기일에만 몰래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1년 만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목장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와 민준이만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겨울 바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이름표 앞에 저는 민준이와 나란히 섰습니다. 내 아버지야. 바다를 참 좋아했어.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집을 짓고 살자고 했었는데 민준이는 말없이 이름표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들아? 지금 내 마음은 어떠니? 묻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그의 옆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돌아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제 꿈도 바다가 보이는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핏줄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도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세월도 거리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자신의 양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건축가의 꿈을 갖게 된 이야기, 처음으로 설계를 맡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제가 놓쳐버린 그의 41년의 삶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 아들. 내 어머니 평생을 너를 기다렸어. 그 말에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전하는 남편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한번 툭 쳤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남자들만의 무언의 교감이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깨어졌던 제 삶의 조각들이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민준이가 한국에 머물기로 한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아들을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은 저 너머에 있었고 저는 그저 그의 뿌리를 확인시켜준 사람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멀리서나마 응원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며칠 전 민준이가 공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얼마 전 저와 함께 빚었던 그 이름 모를 흙 기둥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벌구이까지 맞춰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라서요. 그러렴. 내 것이니 당연히 가져가야지. 우리는 나란히 앉아 그가 만든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비뚤어졌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를 향해 솟아오르려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의 삶처럼 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내게 주고 싶은 게 있단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찻잔 세트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깊고 푸른 바다색을 닮았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흙의색을 닮은 찻잔이었습니다. 이 푸른 잔은 내 아버지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이 흑색 잔은 이 엄마를 잊지 말아달라는 뜻이야. 민준이는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찻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더니 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색함이나 슬픔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제게 불러준 그 이름에 제 심장이 벅차게 뛰어올랐습니다. 41년의 세월을 돌아 저는 비로소 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민준이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담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물의 작별 인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음번엔 아버지와 함께 오세요. 제가 사는 곳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게. 출국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저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흙의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흙은 깨어져도 다시 뭉쳐 새로운 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깨어졌지만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다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은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그릇을 빚듯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성껏 빚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아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겹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은 바로 여러분의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